거센 빗줄기가 인천대교 위를 맹렬히 때리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비릿한 소의 냄새와 타이어 타는 냄새가 뒤섞여 죽음의 향기를 만들어냈다. 20년 만에 밟은 고국 땅이었지만 강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가족의 품이 아닌 차가운 강철 총구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 상속을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한 잔혹한 생존 게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거친 숨을 내쉬며 그의 앞을 막아서고 있는 낯선 여자의 좁지만 단단한 등뿐이었다. 서울의 밤은 잔인할 정도로 차가웠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최고급 마이바흐의 검은 차체를 무자비하게 두들겼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 산산이 조각나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불길한 경고처럼 들렸다. 강현은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 눈으로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번지며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 PC의 화면을 껐다. 화면 속에 떠있던 한울그룹 강태산 회장. 급성 심근경색으로 별세라는 기사 제목이 잔상처럼 막막에 남았다. 심근경색이라니. 웃기지도 않는 소리였다. 그 늙은 호랑이가 고작 심장 따위에 발목을 잡혀 쓰러질 리가 없었다. 강현은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띄었다. 20년 전 그를 미국으로 내쫓았던 새어머니 최미란의 그림자가 이 죽음 뒤에 짙게 깔려 있음을 직감했다. 변호사님,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운전석 옆 조수석에서 들려온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강현은 고개를 들어 백미러를 통해 앞자리에 앉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서윤, 공항에서 그를 픽업한 이후로 이름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경호원이었다. 짧게 자른 흑발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 그녀에게서는 묘한 위압감이 흘러나왔다. 보통의 경호원들이 가진 덩치 큰 근육질의 위압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잘 연마된 칼날이 칼집 안에서 숨죽이고 있는 듯한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이었다. 이부 와요, 경호원님. 강현이 비꼬는 듯 단 어조로 말했다. 내 안전벨트 걱정 말고 그쪽 표정이나 좀 풀지 그래요. 누가 보면 상갓집 가는 줄 알겠네. 아 참, 상갓집 가는 길 맞지?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눈동자가 사이드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예리하게 훑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감각은 이미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공항을 빠져나온 직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세 대의 검은 SUV. 놈들은 거리를 유지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오른쪽 차선에서 나란히 달리던 25톤. 화물 트럭이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었다. 예고도 없는 명백한 살해를 담은 움직임이었다. 거대한 쇠뭉치가 마이바흐의 측면을 향해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고개 숙여 서윤의 짧고 강렬한 외침과 동시에 세상이 뒤집혔다. 쾅!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차체를 강타했다. 강현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튕겨져 나갔다. 안전벨트가 쇄골을 부러뜨릴 듯이 조여왔고 에어백이 터지며 시야를 가렸다. 차는 빗길 위에서 팽이처럼 돌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섰다. 매캐한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운전기사는 이미 핸들에 머리를 박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강현은 신음하며 고개를 들려 했다. 하지만 극심한 현기증이 그를 덮쳤다. 이명이 삐소리를 내며 뇌를 울렸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깨진 차창 틈으로 빗물과 함께 차가운 밤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명백한 살기가 섞여 있었다. 검은 SUV 세대가 사고 현장을 포위하듯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내렸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둥이가 아닌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었다.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것도 고속도로 위에서 총기라니. 최미라는 미친 것이 분명했다. 죽어라 강현. 선두에 선 사내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였다. 조수석 문이 발차기에 의해 거칠게 열리며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갔다. 서윤이었다. 그녀는 차 보닛 위로 미끄러지듯 몸을 날리며 품 안에서 글록 19를 뽑아들었다. 다탕탕, 망설임 없는 세 발의 사격. 빗줄기를 뚫고 날아간 탄환은 선두에 선 사내의 어깨와 허벅지를 정확하게 관통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나머지 놈들이 당황하며 총구를 서윤에게로 돌렸다. 차 안에 있어 나오지 마. 서윤이 강현을 향해 소리치며 몸을 낮췄다. 그녀는 전복된 마이바흐를 엄폐물 삼아 빗속의 유령처럼 움직였다. 놈들의 총알이 차체에 박히며 불꽃을 튀겼지만 서윤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고인 빗물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총격전으로는 수정 열쇠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거리를 좁혀야 했다. 서윤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유연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이 당황하며 총을 겨누었지만 서윤은 슬라이딩 태클로 놈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놈이 넘어지는 순간 그녀는 놈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서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놈의 명치에 강력한 팔꿈치 가격을 날렸다. 이 미친년이, 또 다른 놈이 나이프를 꺼내들고 달려들었다.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개만 살짝 숙여 놈의 칼날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그녀는 놈의 팔을 잡아 자신의 어깨 너머로 맺히고는 넘어진 놈의 얼굴을 무릎으로 지식였다. 강현은 찢어진 에어백 사이로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조금 전까지 운전석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그 여자가 맞나? 그녀는 춤을 추듯 살인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적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다. 쓰러진 동료들을 뒤로하고 나머지 4명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서윤의 총알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그녀는 빈 총을 바닥에 던지고 양손을 들어 올리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항복인가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서윤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아니, 장전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녀는 발밑에 떨어져 있던 부러진 와이퍼 조각을 발로 차 올렸다. 쇠막대는 정확하게 우두머리의 이마를 가격했다. 놈이 주춤하는 사이 서윤은 폭발적인 속도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주먹이 놈의 턱을 올려쳤고 연이어 정강이를 걷어찼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인체의 급소만을 골라 타격하는 살인을 위해 고안된 무술이었다. 서윤은 놈의 손에서 떨어진 총을 공중에서 낚아채며 몸을 회전시켰다. 당당당 세 발의 총성이 어둠을 갈랐다. 달려들던 3명의 놈들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 바닥을 뒹굴었다. 순식간에 상황은 종료되었다. 빗물은 붉은 피와 섞여 아스팔트 위를 흐르고 있었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흰 와이셔츠는 흙탕물과 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왼쪽 팔뚝에서는 붉은 선혈이 흐르고 있었다. 스치듯 총알에 맞은 모양이었다. 강현은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기어나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지옥의 한가운데 서 있는 서윤은 기이할 정도로 성스러워 보였다. 서윤이 천천히 강현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강현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두 사람의 얼굴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강현은 그녀에게서 나는 비냄새와 피냄새,
그리고 희미한 화약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잘 들어 강현 씨.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맹수보다 위협적이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목숨은 내 거야. 내가 죽으라고 할 때까지는 죽을 권리도 없어. 그 잘난 돈으로 나를 고용했으니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살고 싶다면. 강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소에 그라면 당장 내 손을 놓으라고 소리쳤겠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그리고 동시에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압도적인 보호감이 그를 감쌌다. 대답. 서윤이 으르렁거렸다. 아, 알겠어. 강현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자존심은 빗물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다. 서윤은 그제야 잡고 있던 멱살을 놓아주었다. 그녀는 쓰러진 적들 중 한 명에게서 자동차 키를 빼앗았다. 멀쩡한 검은색 SUV 한 대가 시동이 걸린 채 대기 중이었다. 타요. 경찰이나 구급차가 오기 전에 여기를 떠나야 해. 이놈들 경찰 매수하는 건 일도 아닐 테니까. 강현은 순한 양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비틀거리는 그의 걸음을 서윤이 부축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맞닿은 천은 불처럼 뜨거웠다. 채 올라탄 서윤은 능숙하게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다. SUV는 빗속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뒷거울로 멀어지는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강현은 떨리는 손을 맞잡았다. 한국에 돌아온 지 불과 1시간. 그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고 그 죽음에서 그를 건져 올린 여자를 만났다. 우린 어디로 가는 거지? 강현이 겨우 입을 열어 물었다. 서윤은 룸미러로 그를 힐끗 쳐다보며 짧게 대답했다. 안정가옥, 당신이 상상하는 펜트하우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총알은 막아줄 테니 불평하지 마. 강현은 등바디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옆구리에 통증이 밀려왔지만 묘하게 안도감이 들었다. 앞좌석에 앉은 저 여자가 있는 한 오늘 밤은 죽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유언장은 피로 쓰였다. 그리고 이제 그 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제는 자신까지 죽이려 하는 최미란. 그녀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살아남은 자가 어떤 복수를 할 수 있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 거친 빗속을 뚫고 달리는 여자의 뒷모습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름이 서윤이라고 했나? 운전 중엔 말 걸지 마. 집중 안 되니까.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다. 강현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이런 식이라 이거지. 앞으로의 동거가 순탄치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새벽 서울의 외곽 재개발이 멈춰 폐허처럼 변해버린 구로의 한 공장지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를 끈 검은색 SUV 한 대가 미끄러지듯 낡은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내려, 서윤이 짧게 말했다. 그녀는 시동을 끄자마자 운전석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다.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닫혔고 창고 안은 매캐한 먼지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현은 조수석에서 비틀거리며 내렸다. 그의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제 구두가 바닥의 기름때와 흙탕물에 닿자마자 엉망이 되었다. $5,000짜리 슈트는 이미 피와 비에 젖어 걸레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코를 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안전가옥이라고. 강현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황당함이 가득했다. 그가 상상했던 안전가옥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강남의 펜트하우스나 적어도 깨끗한 호텔 스위트룸 정도였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곳은 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폐공장 사무실이었다. 불만 있으면 나가서 총알바디가 되시든가. 서윤은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며 창고 구석에 있는 낡은 철제 캐비닛을 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구급 상자와 생수 한 병, 그리고 담요 몇 장을 꺼냈다. 이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이야. 전기와 수도는 끊긴 지 오래고 주변엔 노숙자들 뿐이라 놈들이 추적하기 쉽지 않아. 당신 같은 도련님한테는 지옥 같겠지만 생존하기엔 천국이지.
그녀는 낡은 소파 위에 털썩 앉더니 피에 젖은 와이셔츠 소매를 거칠게 찢어냈다. 드러난 그녀의 왼쪽 팔뚝에는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가 붉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엉겨붙은 모습은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웠다. 에윽! 강현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법정에서 피 튀기는 설전을 벌이는 건 익숙했지만 진짜 피를 보는 건 여전히 적응되지 않았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파상풍이라도 걸리면 조용히 하고 이거 나 잡아. 서윤이 소독약 병을 강현에게 던졌다. 엉겁결에 병을 받아든 강현은 멍하니 서 있었다. 서윤은 입에 거즈를 물고 소독약을 상처 부위에 들이부었다. 예업!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식은땀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바늘에 실을 꿰더니 마취도 없이 자신의 살을 꿰매기 시작했다. 바늘이 살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팔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강현은 그 모습을 경악과 경외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고통조차 무시할 만큼 독한 건가? 당신 정말 미쳤군. 강현이 중얼거렸다. 제정신으로는 당신 같은 재벌가 인간들 뒤치다거리 못해. 마지막 매듭을 짓고 붕대를 감은 서윤이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녀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강현을 쏘아보았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할아버지 강태산 회장님이 남긴 게 뭐야. 놈들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걸 보면 단순히 경영권 문제만은 아닐 텐데. 강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방수팩에 담긴 태블릿 PC를 꺼냈다. 다행히 충격에도 부서지지 않았다. 아직 나도 몰라. 변호사가 보낸 암호화된 파일이 여기에 있어. 내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해 뒀다고 했지. 강현은 먼지 쌓인 책상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다. 긴장된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이 밝아지며 로딩바가 채워졌다. 강태산 회장 유언 집행 영상. 화면 속에 낯익은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병상에 누워있는 강태산 회장.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다. 강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를 쫓아낼 때의 그 냉혹한 눈빛 그대로였다. 에휴 현아,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쉰 목소리에 강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증오했던 할아버지. 어머니를 버리고 첩이었던 최미란을 안방에 들인 냉혈한. 이후 20년 전 너를 미국으로 보낸 건 너를 버린 게 아니었다. 늑대 소굴에서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한 나의 유일한 선택이었다. 미란이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여자다. 강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지금 믿으라는 건가? 이윤의 유언은 간단하다. 한울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울홀딩스의 내 지분 45% 전량, 그리고 차명으로 관리되던 해외 비자금 계좌의 모든 권한을 내 유일한 혈육인 손자 강현에게 상속한다. 최미란과 그 일당에게는 단 1원의 유산도, 단 한 주의 주식도 남기지 않는다. 영상 속 강태산이 거친 기침을 토해냈다. 이유다만 조건이 있다. 이 유언장은 네가 그룹 본사 대외의실에서 열리는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내 인장을 찍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그때까지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서 내 것을 되찾아라. 이건 부탁이 아니라 한울의 주인으로서 네가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다. 영상은 뚝 끊겼다.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양철 지붕을 때리고 있었다. 강현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미쳤어. 노인네가 죽으면서까지 나를 엿먹이는구나. 강현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전부 다 나한테 전부 다 준다고. 이건 유언장이 아니라 내 사형 선고장이야. 최미란이 이걸 알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서윤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러니까
공항에서부터 죽이려 들었겠지. 당신이 주주총회장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게 놈들의 목표야. 실례. 같은 시각 서울 한남동의 대저택. 깨약.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함께 최고급 크리스털, 와인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벽지를 타고 흘러내렸다. 최미라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다. 5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팽팽한 피부와 화려한 미모를 자랑했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실패. 고작 변호사 나부랭이 하나와 계집애 하나를 처리 못해서 실패했다고. 그녀의 앞에는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었다. 그는 고속도로 습격 작전의 현장 지휘관이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 경호원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에 없던 변수라. 변수 최미란이 하이힐 굽으로 사내의 손등을 짓밟았다. 으악, 사내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식였다. 내가 너희 같은 쓰레기들에게 매년 수십억을 처바르는 이유가 뭔지 알아.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야. 강태산 그 늙은이가 죽으면서까지 나를 물먹이려 들 줄은 알았지만 유언장을 그렇게 썼을 줄이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강태산의 유언장 내용은 그녀가 심어둔 변호사를 통해 이미 입수된 상태였다. 20년을 헌신했다. 회사를 키운 건 강태산이 아니라 그녀였다. 그런데 모든 걸 그 핏덩이 같은 손자놈에게 넘긴다고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플랜 B 가동해. 최미란이 연기를 내뿜으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놈이 숨을 만한 곳은 뻔해. 쥐새끼 잡듯이 뒤져. 그리고 이번엔 실수하지 마. 죽여서라도 데려와. 시체라도 있어야 주주총회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녀의 눈이 탐욕과 사리로 번들거렸다. 내 것은 아무도 못 뺏어. 그게 신이라도. 타트. 다시 안정가옥. 긴장이 풀려서인지 극심한 허기가 몰려왔다. 강현은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쥐었다. 저기 먹을 거 없어. 아까 오면서 보니까 편의점도 없던데. 서윤은 대답 대신 구석에 있던 종이박스를 발로 툭 찼다. 박스 안에는 컵라면 몇 개와 나무젓가락이 뒹굴고 있었다. 이게 다야. 강현이 컵라면을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유통기한은 확인한 거야. 나 MSG 알레르기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뜨거운 물은 여기 전기 끊겼다며. 서윤은 한숨을 푹 쉬었다. 그녀는 구석에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와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를 꺼냈다. 미리 받아둔 빗물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구해온 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를 주전자에 붓고 불을 켰다. 배가 덜 고픈가 보네. 알레르기 타령이나 하고. 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아니면 식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인스턴트 쓰레기를 내 몸에 넣으라고. 그 쓰레기가 오늘 밤 당신 천을 유지해줄 유일한 연료야. 싫으면 굶든가. 잠시 후 물이 끓자 서윤은 컵라면에 물을 붓고 나무젓가락을 꽂아 강현에게 건넸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3분도 기다리지 않고 설익은 면발을 후루룩 소리내어 먹기 시작했다. 먹는다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열량을 주입하는 행위에 가까웠다. 강현은 냄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젓가락을 들었다. 한 입 베어 물짜 맵고 짠 자극적인 맛이 혀를 강타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만 빗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직후라 그런지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강현은 국물까지 들이키며 헛기침을 했다. 뭐 나쁘진 않네. 비상식량치고는. 서윤은 피식 웃음을 흘렸다. 콧대 높은 도련님이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을 흡입하는 꼴이라니. 우세요. 지금 내 꼴이 우스워. 강현이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투덜거렸다. 아니 그냥 생각보다 적응력이 빨라서. 의외네. 서윤은 다 먹은 컵라면 용기를 구석에 던져놓고 다시 총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분해된 글록의 부품들이 그녀의 손에서 찰칵거리는 소리를 내며 맞춰졌다. 강현은 씨. 서윤이 총열을 닦으며 나지막이 불렀다. 왜?
당신 말대로 할아버지는 당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어. 하지만 그 벼랑 끝에서 날 수 있는 날개도 같이 줬지. 그 날개를 어떻게 쓸지는 당신 몫이야. 강현은 젓가락을 멈췄다.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오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서윤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차갑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는 눈동자. 당신은 왜 날 돕는 거지? 돈 때문이라면 최미란이 더 많이 줄 텐데. 강현이 물었다.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다. 돈 때문만은 아니야. 빚이 있거든. 강태산 회장님한테. 바이. 나중에 살아남으면 그때 이야기해줄게. 서윤은 조립을 마친 권총을 장전하고 일어섰다. 철컥 슬라이드가 당겨지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렸다. 자, 이제 자도. 내일은 더 바쁠 테니까. 난 불침번 설 테니 안심하고. 그녀는 입구 쪽으로 걸어가 낡은 의자에 앉았다. 어둠 속에 잠긴 그녀의 뒷모습은 작지만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다. 강현은 낡은 소파에 몸을 뉘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담요를 덮었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평생을 불신과 경쟁 속에서 살아왔던 그였다. 누군가가 자신의 잠자리를 지켜준다는 것, 그것도 목숨을 걸고 지켜준다는 것이 이렇게 안심이 되는 일인 줄은 미처 몰랐다. 세어윤, 그는 입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되뇌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내일 해가 뜨면 그들은 뱀들이 우글거리는 소굴 하늘그룹 본사로 들어가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총칼 없는 전쟁 두뇌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다. 아침 햇살이 폐공장에 깨진 창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강현의 기분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그는 구석에 놓인 녹슨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어젯밤 서윤이 어디선가 조달해온 사이즈가 살짝 큰 싸구려 정장이었지만 그는 마치 갑옷을 입는 장수의 심정으로 단추를 채웠다. 꼭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겠어. 서윤이 문가에 기대어 물었다. 그녀는 어느새 멀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젖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눈매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호랑기 굴이 아니야. 뱀 소굴이지. 강현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리고 최밀한 그 여자는 내가 숨어있기를 바랄 거야. 쥐새끼처럼 도망다니길 원하겠지. 하지만 난 그 여자의 예상을 깨부셔줄 생각이야. 정면 돌파. 그게 내 방식이야. 죽어도 난 몰라. 안 죽게 하는 게 당신 일이잖아. 두 사람은 차를 몰아 여의도에 위치한 한울그룹 본사로 향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마천루. 유리에 반사된 햇빛이 눈이 시리도록 번쩍였다. 2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제국이었다. 롭에 들어서자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제지하려 했다. 하지만 강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쳤다. 그의 당당한 태도와 서윤의 살벌한 기세에 눌린 보안 요원들은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무정의에 대고 소리칠 뿐이었다. 회장님, 집무실은 25층이 아니라 50층으로 옮겼겠지. 최미란의 허영심이라면 제일 높은 곳을 원했을 테니까. 강현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목표는 대회의실이었다. 오늘 아침 9시 긴급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정보를 이미 파악해둔 상태였다. 즉 50층 대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그래서 이번 분기 해외 투자건은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던 최미란의 말이 끊겼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좌중의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강현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뒤에는 서윤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현, 네가 어떻게... 최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다. 분명 어젯밤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놈은 멀쩡하게 그것도 제 발로 회사에 나타난 것이다. 놀라셨나요? 저승사자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돌려보내더군요. 강현은
최미란의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보란듯이 다리를 꼬고 앉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당장 경비 불러. 최미란의 측근인 김 전무가 소리쳤다. 안 재우시죠, 김 전무님. 강현이 차갑게 일갈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지금 경비를 부르면 곤란해질 건 당신들입니다. 강현은 품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할아버지 유언장 집행은 주주총회 때 하겠지만 그 전에 재미있는 걸 발견해서요. 제스 홀딩스,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죠. 지난 5년간 한울건설 자재 납품 대금을 과다 계상해서 그 차익을 빼돌린 정황이 아주 뚜렷하더군요. 횡령액만 300억. 여기 계신 김 전무님, 박 상무님 그리고 최 여사님 서명까지 아주 예쁘게 찍혀 있던데 회의실에 침묵이 감돌았다. 이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거야. 최미란이 책상을 치며 일어났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작인지는 검찰이 판단하겠죠. 지금 당장 이 자료를 언론에 뿌릴까요? 아니면 조용히 주주총회까지 기다려줄까요? 강현이 싱긋 웃었다. 선택하세요. 내일까지 제 회장직 승계를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으시던가 아니면 다 같이 쇠고랑 차고 뉴스에 나오시던가. 최미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녀는 이를 갈며 강현을 노려보았다. 견방진 놈,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이겼습니다. 당신들이 멍청하게 돈놀이할 때 전 법을 공부했거든요. 강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주총 때 뵙죠. 그는 서윤에게 눈짓을 보내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최미란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강현은 휘파람을 불고 싶을 정도로 상쾌했다. 제법인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윤이 말했다. 봐, 왔지? 이게 바로 브레인의 힘이라는 거야. 주먹만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강현이 어깨를 으쓱했다. 딩!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숫자가 50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30층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며 멈췄다.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붉은 비상등으로 바뀌었다. 뭐야, 고장인가? 강현이 당황하며 버튼을 눌러댔다. 아니,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미 재킷 단추를 풀고 있었다. 함정이야. 딩. 30층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곳은 사무실이 아니었다. 리모델링 공사 중인 텅 빈 층이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 앞에는 덩치가 곤만한 사내 5명이 쇠파이프와 3단봉을 든 채 서 있었다. 최미란이 고용한 전문 해결사들이었다. 여기서 죽으면 사고사로 처리하기 딱 좋지. 엘리베이터 추락사라든가. 우두머리로 보이는 귀가 뭉개진 사내가 비열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강현씨 뒤로 물러나. 서윤이 강현을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쳤다. 잠깐 5대1이라고 이건 반칙이잖아 말로 하자고. 말로 강현이 비명을 질렀다. 문 닫아. 서윤이 닫은 버튼을 누르려는 놈의 손을 쳐내며 외쳤지만 이미 놈들은 좁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좁은 공간. 도망칠 곳은 없었다. 체어리해. 선두의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좁은 공간이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파이프를 피함과 동시에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페어억. 짧지만 묵직한 보디블로가 놈의 명치에 꽂혔다. 억소리와 함께 놈이 주춤하자 서윤은 놈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 벽면에 쾅 하고 쳐박았다. 스테인리스 벽면이 찌그러지며 핏자국이 남았다. 이 년이 뒤에 있던 두 놈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강현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의 눈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서윤은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손잡이를 밟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한 놈의 목을 다리로 감아 조였다. 트라이앵글 초크.
놈이 숨을 헐떡이며 바둥거리자 그녀는 그대로 몸을 뒤로 젖혀 놈의 경동맥을 압박했다. 동시에 다른 놈이 휘두른 삼단봉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쳤다. 이유지,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서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르고 있던 놈을 방패막이로 삼아 밀어붙였다. 동료에게 막혀 주춤하는 사이 서윤의 발차기가 놈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좁은 승강기 안에 울려 퍼졌다. 강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었다. 춤을 추듯 짐승처럼 그리고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피가 튀고 살이 터지는 육탄전 속에서 그녀는 압도적인 폭력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은 두 놈이 겁을 먹고 주춤거렸다. 뭐 해 죽여버려. 밖에서 대기하던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마지막 남은 거구의 사내가 소리를 지르며 돌진했다. 그는 서윤을 들어올려 바닥에 매다 꽂으려 했다. 체급 차이가 너무 컸다. 서윤, 강현이 저도 모르게 이름을 외쳤다. 서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 그녀는 낙법을 치며 충격을 완화했다. 그리고 놈이 덮치려는 찰나 그녀의 손이 놈의 눈을 찔렀다. 악! 놈이 눈을 감싸쥐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놈의 정강이를 내려쳤다. 놈이 무릎을 꿇자 그녀는 회전 발차기로 놈의 턱을 날려버렸다. 5분도 차에 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바닥은 신음하는 사내들로 가득 찼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입가에 터진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는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섹시하고 위험해 보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닫힌 버튼을 눌렀다. 멍하니 밖을 보고 있던 우두머리와 눈이 마주쳤다. 서윤은 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정막이 흘렀다. 바닥에 널브러진 거구들을 피해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강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오. 괜찮아. 서윤이 벽에 기대어 스르르 주저앉았다. 옆구리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안 괜찮아 보이면 부축이나 좀 하지. 강현은 허둥지둥 그녀에게 다가갔다. 평소 결벽증이 있어 남의 피가 묻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 그녀의 상처 부위를 지혈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입 다물어. 시끄러워. 서윤은 눈을 감았다. 강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작고 단단한 몸. 하지만 지금은 한없이 위태로워 보였다. 이 여자가 없었다면 자신은 벌써 시체실에 누워 있었을 것이다. 강현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다. 평생 돈과 이익 관계로만 사람을 대했던 그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처음 겪는 충격이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서서히 가슴 한구석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딩! 1층 로비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경악하며 쳐다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쓰러져 있는 남자들. 강현은 서윤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겁쟁이 도련님의 눈이 아니었다. 가자. 병원부터 가야겠어. 강현은 서윤을 단단히 부축하고 로비를 가로질렀다.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이 여자 서윤뿐이었다. 반드시 갚아주지. 최미란, 내 경호원을 건드린 대가를. 강현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칼날이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날 끝에는 이제 서윤을 지키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새겨졌다. 강원도 평창의 깊은 산속 짙은 안개에 둘러싸인 한울그룹의 옛 별장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다. 강태산 회장이 은퇴 후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곳이자 가문 내에서도 그 존재가 거의 잊힌 장소였다.
검은색 SUV가 젖은 낙엽을 밟으며 별장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엔진이 꺼지자 숲의 정적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여기에 정말 증거가 있을까? 강현이 차에서 내리며 으스스한 별장을 올려다보았다. 넝쿨 식물이 외벽을 뒤덮고 있었고 창문들은 죽은 사람의 눈처럼 텅 비어 있었다. USB에 남겨진 좌표는 정확히 이곳을 가리키고 있었어. 최미란이 아직 손대지 못한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고 서윤이 권총을 점검하며 앞장섰다. 지난번 엘리베이터 습격 이후 그녀의 경계태세는 한층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옆구리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내색하는 법이 없었다. 강현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녹슨 현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내부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났다. 가구들은 흰 천으로 덮여 있어 마치 유령들이 서 있는 것 같았다. 흩어져서 찾아보지. 당신은 2층 서재를. 서여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이었다. 따닥따닥 1층. 거실 안쪽 벽난로가 있는 응접실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이 즉시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숨소리를 죽이고 발소리를 지으며 응접실로 접근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있었다. 서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총구가 어둠 속에 인형을 향했다. 움직이지 마. 하이그. 벽난로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태우려던 노년의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에 흩어졌다. 박 여사님, 강현이 놀란 눈으로 소리쳤다. 그녀는 강태산 회장의 전담 가정부이자 강현이 어릴 적 유일하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던 박순자 여사였다. 30년 넘게 본가를 지켜온 터줏대감 같은 존재였다. 또 도련님 살아 계셨군요. 박 여사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하지만 강현의 시선은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라이터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에 고정되었다. 불타다만 종이 조각에는 이중장부, 비자금 같은 단어들이 얼핏 보였다. 강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이게 뭡니까? 설마 할머니, 아니 최미란의 사주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고 계신 겁니까? 여사님마저 저를 배신하는 겁니까? 강현이 그녀에게 다가가 거칠게 서류를 낚아챘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어머니처럼 믿었던 사람이었다. 아닙니다. 도련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그때였다. 쨍그랑 응접실의 거대한 통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며 깨졌다. 동시에 붉은 레이저 포인트 수십 개가 거실 내부를 어지럽게 훑었다. 에이옵드려 서윤이 강현과 박 여사를 향해 몸을 날렸다. 뚜뚜뚜뚜뚜둥 소음기를 장착한 자동소총의 연사음이 빗발쳤다. 총알이 가구들을 걸레짝으로 만들고 벽난로 위에 도자기들을 박살냈다. 파편이 튀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젠장 냄새를 맡고 따라왔어. 서윤이 무거운 참나무 테이블을 발로 차서 뒤집었다. 두꺼운 나무 상판이 임시 방패막이가 되었다. 그녀는 강현과 박 여사를 테이블 뒤로 밀어 넣었다. 여기 꼼짝 말고 있어요. 머리 내밀면 죽어. 서윤은 바닥을 구르며 응사했다. 당당당 창밖에서 진입하려던 검은 옷의 용병 2명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하지만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현관과 뒷문 창문 등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최미란이 작정하고 보낸 전문 사살조 일명 청소부들이었다. 수류탄.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검은색 쇠뭉치가 거실 한복판으로 굴러들어왔다. 서윤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수류탄을 다시 던지기엔 늦었다. 그녀는 주변에 있던 두꺼운 소파 매트리스를 들어올려 강현과 박 여사가 숨어있는 테이블 위를 덮음과 동시에 자신의 몸으로 그 위를 눌러 막았다. 쾅! 귀를 찢는 폭발음과 함께 거실이 진동했다. 충격파가 서윤의 등을 강타했다. 매트리스가 찢겨나가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유유, 서윤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등과 어깨에 파편이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폭발 연기가 자욱한 틈을 타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지금이야 지하실로. 서윤은 한 손으로는 총을 쏘며 견제 사격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멍해진 강현의 멱살을 잡고 일으켰다. 박 여사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려 있었다. 강현이 박 여사를 부축했다. 그들은 주방 안쪽에 숨겨져 있던 와인 저장고로 향하는 비밀문으로 뛰어들었다. 서윤이 뒤따라 들어오며 무거운 철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다. 뚱뚱뚱.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총격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꺼운 방탄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하실은 어둡고 서늘했다. 비상등만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하하. 서윤이 문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등 뒤로 붉은 피가 옷을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서윤 씨. 강현이 사색이 되어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부축해 낡은 의자에 앉혔다. 미쳤어. 왜 그랬어? 왜 몸으로 막냐고. 강현이 소리쳤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였다. 눈앞에 이 여자가 자신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당신 고용주잖아. 의뢰인을 지키는 게 내 일이야. 서윤이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그딴 일 때려치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다치지 좀 마. 강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서둘러 셔츠를 찢어 그녀의 상처를 지혈했다. 그의 손은 피범벅이 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평생 돈과 이익만을 쫓으며 살아왔던 냉혈한 변호사 강현은 지금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도련님, 정말 많이 변하셨군요. 강현은 고개를 돌려 박 여사를 노려보았다. 아직 그녀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지금 그런 말이 나옵니까? 밖에는 우리를 죽이려는 놈들이 깔려있고 이 사람은 저 때문에 죽어가는데 여사님은 대체 거기서 뭘 하고 계셨던 겁니까? 박 여사는 품 안 깊숙한 곳에서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고 투박한 열쇠 하나를 꺼내 강현에게 내밀었다. 이걸 지키려고 했습니다. 열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맡기신 겁니다. 최미란 사장이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진짜 유산이 들어있는 개인 금고의 열쇠입니다. 강현은 멍하니 열쇠를 바라보았다. 아까 태우려던 서류들은 가짜였습니다. 미끼였죠. 놈들이 들이닥칠 것을 예감하고 진짜가 불타 없어진 것처럼 위장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련님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회장님을 사랑했습니다. 회장님도 저를 아껴주셨고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최미란이 안주인 행세를 하며 집안을 휘어잡을 때도 회장님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건 그 숨겨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강현과 서윤은 충격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보았다. 단순한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가 아니었다. 30년 세월 동안 그림자처럼 헌신해 온 보상받지 못한 사랑. 그것이 박 여사의 정체였다. 회장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강현이 그 아이만큼은 지옥 같은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모질게 대하고 미국으로 쫓아내신 겁니다. 곁에 두면 최미란이 도련님을 망가뜨릴 테니까요. 박 여사는 강현의 손을 꼭 잡고 열쇠를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어머니의 손길처럼. 이 열쇠는 스위스 은행의 대여 금고 열쇠가 아닙니다. 바로 이 별장, 지하 와인 창고 안쪽 비밀 공간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장님은 최미란의 부정부패 증거와 비자금 내역 원본을
모두 그곳에 숨겨두셨습니다. 강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할아버지의 진심, 그리고 박 여사의 희생.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서윤이 고통에 신음했다. 강현은 황급히 다시 그녀에게 집중했다. 조금만 참아. 여기 구급약이 있을 거야. 박 여사님 구급상자 위치 아시죠? 내 저쪽 선반에. 강현은 미친 듯이 달려가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그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스럽게 서윤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서윤은 땀에 젖은 채 그런 강현을 빤히 바라보았다. 당신 손 떨고 있어. 시끄러워. 가만히 좀 있어. 강현이 훌쩍이며 대꾸했다. 치료가 대충 마무리되자 서윤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강현이 그녀를 막아섰다. 안 돼. 움직이지 마. 놈들이 문을 뚫으려고 용접기를 가져올 거야. 시간 문제라고. 여기서 나가야 해. 내가 할게. 강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윤이 의아한 듯 되물었다. 당신 말대로 이건 내 싸움이야. 언제까지나 당신 등 뒤에 숨어 있을 순 없어. 당신이 다치는 건 더 이상 못 봐. 강현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서윤의 예비 권총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쇠붙이의 무게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와인 저장고 안쪽 벽을 가리켰다. 박 여사님, 비밀 공간이 저기라고 하셨죠? 증거 챙깁시다.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는 비밀 통로도 있겠죠. 할아버지가 쥐새끼처럼 숨는 걸 좋아하셨으니 분명 퇴로도 만들어 두셨을 겁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하수로와 연결된 통로가 있습니다. 좋아. 강현은 서윤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 믿지.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킬게. 서윤은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제법 남자다운 척하네, 변호사님. 척이 아니라 진짜 남자야. 나중에 확인해보던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감정은 그 무엇보다 강렬했다. 꽝꽝. 찡. 철문이 용접기에 의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놈들이 뚫고 들어오기까지 불과 몇 분 남지 않았다. 가자. 강현은 한 손에는 권총을, 다른 한 손으로는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비밀 공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어둠과 습기로 가득 찬 지하 하수로는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오수코를 찌르는 악취, 그리고 쥐떼들의 찍찍거리는 소리가 신경을 긁어댔다. 평소에 강현이라면 기절했을 환경이었지만 지금 그는 이를 악물고 서윤을 부축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출구가 보일 거야. 서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부축한 강현의 어깨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박순자 여사는 그들 뒤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불안한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놈들이 용접기로 철문을 뚫는 소리가 웅궁거리며 하수로 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마침내 희미한 빛이 보였다. 산기슭의 배수구로 연결된 출구였다. 그들이 덤불을 헤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젖은 흙냄새와 풀내음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저쪽에 회장님이 비상용으로 두신 차가 있습니다. 박 여사가 숲속에 숨겨진 낡은 컨테이너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구형 갤로퍼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차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덮쳤다. 찾았다. 여기다. 숲 매복주였다. 별장을 포위했던 놈들의 일부가 이미 퇴로를 예상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당당 총탄이 그들의 발치에 튀었다. 서윤이 반사적으로 강현과 박 여사를 밀치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그녀는 총을 들어 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과다출혈로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다. 안 돼.
이대로는 전멸이야. 서윤이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그때 박 여사가 결심한 듯 강현의 손을 잡았다. 도련님, 열쇠 잘 가지고 계시죠? 네네. 그런데요. 그럼 됐습니다. 어서 가세요. 저 차를 타고 최대한 멀리. 무서운 소리예요. 같이 가야죠. 강현이 소리쳤다. 박 여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놈들은 3명을 다 놓치진 않을 겁니다. 미끼가 필요해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할아버지가 당신을 지키라고, 회장님이 지키라고 한 건 제가 아닙니다. 도련님, 그리고 한울의 미래입니다. 박 여사는 강현의 뺨을 거친 손으로 한 번 쓰다듬더니 망설임 없이 나무 뒤에서 뛰쳐나갔다. 그녀는 양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다. 여기다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나를 쏴라. 그녀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제여, 늙은 여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대. 잡아. 용병들의 시선과 화력이 박 여사에게 집중되었다. 서치라이트가 그녀를 쫓았다. 안 돼, 여사님. 강현이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서윤이 남은 힘을 짜내어 강현의 뒷덜미를 낚아채 차 쪽으로 끌고 갔다. 지금 안 가면 개죽음이야. 박 여사님의 희생을 헛되게 할 셈이야. 서윤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강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눈물이 앞을 가려 세상이 일그러져 보였다. 그는 이를 악물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서윤을 조수석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다. 부르릉 낡은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다. 강현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숲길을 미친 듯이 질주했다. 백미러 속에서 박 여사가 놈들에게 포위되어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멀어지는 차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강현은 핸들을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무력감. 20년 전 어머니를 잃었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한 무력감이 다시금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며 곰팡이 핀 벽지를 비추고 있었다. 강현은 서윤의 상처를 봉합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약국에서 훔치다시피 사온 항생제와 진통제를 먹이자 서윤은 고열에 시달리며 잠이 들었다. 강현은 침대 옆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박 여사가 쥐어준 열쇠가 주머니 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징, 징.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 있던 대포폰이 진동했다. 최미란이 보낸 선물이었다. 강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강 변호사 밤 운전은 할만했니?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최미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우아하고 차분했다. 박 여사님, 어디 있어? 강현이 으르렁거렸다. 걱정 마라.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아주 충성심 깊은 하인이더구나. 네가 열쇠를 가지고 도망갔다는 걸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어. 손톱이 2개나 뽑히고 나서야 입을 열더구나. 죽여버릴 거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스위스, 흥분하지 마렴. 거래를 하자. 영상통화로 전환되었다. 화면 속에 끔찍한 광경이 나타났다. 박 여사가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얼굴은 부어올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도련님, 오지 마세요. 절대. 박 여사가 힘겹게 입을 떼자마자 옆에 있던 덩치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강현의 눈이 뒤집혔다. 이성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원하는 게 뭐야? 다 줄게. 회사 경영권 다 가져가라고. 제발 그만해. 강현이 절규했다. 돈이고 회사고 다 필요 없었다. 내 가족 나를 위해 희생한 유일한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최미란이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진작 그랬어야지. 내일 밤 10시 인천항 제4부두 13번 창고. 혼자 와라. 주식 양도 각서와 그 열쇠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그 귀여운 경호원도 데려오렴. 처리해야 할 계산이 남았으니까. 뚝. 화면이 꺼졌다. 검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엉망진창이었다. 강현은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져 박살냈다.
으악. 그는 바닥을 구르며 오열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 법률 논리, 그 모든 것이 폭력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그저 나약한 샌님일 뿐이었다.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아, 줍시라. 침대 위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현이 고개를 들었다. 서윤이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고 있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가웠다. 다 들었어. 그래서 항복하겠다고 주식 다 넘기고 박 여사님 구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 여자가 약속을 지킬 것 같아. 서윤이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강현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정신 차려. 네가 도장을 찍는 순간 박 여사님도 나도 그리고 너도 다 죽어. 최미라는 증거를 남길 여자가 아니야. 아직도 그걸 몰라. 그럼 어쩌라고 놈들은 박 여사님을 고문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짝. 서윤의 손바닥이 강현의 뺨을 강타했다. 눈앞이 번쩍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왜 없어? 넌 강태산의 손자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살아남은 독사라며. 머리를 써. 놈들이 원하는 걸 주는 척하면서 놈들의 목줄을 끊어버릴 방법을 생각하란 말이야. 서윤의 일갈의 강현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힘으로 안 되면 속여. 법으로 안 되면 함정을 파. 그게 네 전공 아니야. 강현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되찾았다. 뺨의 통증이 정신을 맑게 했다. 그래, 서윤의 말이 맞았다. 감정에 휘둘려 패를 다 보여주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다. 최미라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그 오만함, 그게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함정, 강현이 중얼거렸다. 그래, 사기 계약을 맺는 거야. 강현의 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공포와 슬픔이 거치고 그 자리에 차가운 이성이 들어찼다. 서윤나 좀 도와줘. 뭘. 싸우는 법을 알려줘. 적어도 내 몸 하나는 지킬 수 있게. 그리고 네가 필요해. 내 계획을 완성하려면. 서윤은 피식 웃었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가방에서 여분의 권총 한 자루를 꺼내 강현에게 던졌다. 받아. 시간 없어. 속성 과외야. 자. 다음날 모텔 지하 보일러실. 기계 소음이 시끄러운 이곳은 임시 사격장이 되었다. 손목에 힘 빼지 마. 반동을 어깨로 받아내. 서윤이 강현의 뒤에 서서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녀의 가슴이 강현의 등에 닿았다. 평소라면 가슴 설렐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당, 빈 깡통이 튀어 올랐다. 처음엔 허공만 가르던 총알이 제법 표적을 맞추기 시작했다. 총은 눈으로 쏘는 게 아니야. 감각으로 쏘는 거야. 네 살기를 총구 끝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해. 서윤의 지도는 혹독했다. 그녀는 몸이 성치 않은 상태에서도 강현을 밀어붙였다. 총을 뺏는 법, 칼을 막는 법, 그리고 상대의 급소를 가격하는 법. 변호사의 손에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다. 휴식 시간. 두 사람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계획은 확실한 거지. 서윤이 물었다. 강현은 품에서 만년필 하나를 꺼냈다. 겉보기엔 평범한 몽블랑 만년필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현이 급조한, 하지만 치명적인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이게 트로이의 목마야. 강현은 밤새 노트북과 씨름하며 프로그램을 코딩했다.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뒷골목에서 구한 부품들로 만년필을 개조했다. 최미라는 내가 순순히 서명하는 장면을 녹화해서 주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할 거야. 그 허영심을 이용하는 거지. 내가 서명을 위해 이 펜을 쥐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방영 500m 내에 모든 통신망과 전자기기가 마비될 거야. EMP 전자기 펄스 발생기지. 서윤이 휘파람을 불었다. 호우 제법인데 통신이 끊기면 놈들의 무전도 먹통이 될 테고 외부 저격수들과의 연락도 끊기겠지. 암흑천지가 될 거야. 그 혼란을 틈타서 박 여사님을 구출하고 탈출한다. 그 3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3분이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해. 내가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넌 박 여사님을 데리고 뛰어.
아니, 강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같이 뛰는 거야. 누구 하나 뒤에 남지 않아. 약속해. 강현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서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강현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알았어. 약속할게. 밤 9시 30분. 인천항. 비릿한 바다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진동하는 부두.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성벽처럼 쌓여 있었다. 13번 창구 앞 수십 명의 검은 양복들이 도열해 있었다. 강현은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뒤에는 서윤이 경호를 서듯 따라붙었다. 창고 문이 열리고 환한 조명 아래 최미란이 여왕처럼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피투성이가 된 박 여사가 묶여 있었다. 왔구나, 내 아들. 최미란이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현은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공포에 질린 척 어깨를 움츠리고 시선을 피했다. 연기는 완벽해야 했다. 박 여사님부터 보여줘요. 살아있는지 확인해야겠어. 강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지. 최미란의 손짓의 부하 하나가 박 여사의 재갈을 풀었다. 도련님, 안 돼요. 도망가세요. 박 여사의 쉰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다. 자, 감동적인 상봉은 끝났고 물건은 최미란이 손을 내밀었다. 강현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이게 할아버지의 비밀 금고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건 주식량도 각서고요. 최미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강태산도 강현도 결국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착하다. 이리 가지고 오렴. 강현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등 뒤에 선서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시작이다. 강현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서명하겠습니다. 그는 펜 뚜껑을 열었다. 최미란과 그녀의 부하들이 모두 강현의 손끝에 시선을 집중했다. 강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는 서윤과 눈을 마주쳤다. 지금이야. 강현은 종이 위에 펜촉을 대는 대신 펜 끝에 달린 작은 스위치를 힘껏 눌렀다. 징. 고막을 찢는 듯. 단 고주파 소음과 함께 창고 안의 모든 조명이 퍽소리를 내며 터져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내려앉았다. 모바야, 왜 불 켜? 무정의가 안 됩니다. 젠장 내 야투경도 먹통이야. 당황한 고함과 비명소리가 어둠 속에서 터져나왔다. 에옵들여. 강현이 소리치며 테이블을 엎어 박 여사 쪽으로 몸을 날렸다. 동시에 서윤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놈들의 무리가 있는 곳을 향해 방가쇠를 당겼다. 땅땅땅. 빛과 어둠의 전쟁. 그리고 진짜 사냥이 시작되었다. 강현은 더 이상 먹잇감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이빨을 드러낸 늑대였다. 정막은 짧았고 혼돈은 길었다. EMP 전자기 펄스가 터진 직후에 13번 창고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모든 조명이 나가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당황한 용병들의 고함 소리와 무의미한 총성이 난무했다. 최첨단 야간 투시경도 무정의도 전자식 조준경도 모두 먹통이 되었다. 수십억 원어치의 장비들이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이다. 움직이지 마. 사격 중지 아군이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지만 공포에 질린 용병들은 허공에 대고 난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서윤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움직였다. 그녀에게는 시각보다 더 예민한 청각과 본능이 있었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가며 놈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파역! 어둠 속에서 둔탁한 타격음이 들리고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누군가 쓰러졌다. 서윤은 놈들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어 아킬레스건을 긋고 목을 가격했다. 그녀는 유령이었다. 최미란이 돈으로 산 살인기계들이 전자장비에 의존해 허우적거릴 때 서윤은 원초적인 감각만으로 그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한편 강현은 바닥을 더듬어 박 여사에게 기어갔다.
여사님 접니다. 괜찮으세요? 강연의 손이 박 여사의 묶인 팔에 닿았다. 차갑고 끈적한 피가 묻어났다. 도련님, 어서 도망가. 가만히 계세요. 줄부터 끊겠습니다. 강현은 서윤에게 받은 나이프를 꺼냈다. 손이 떨려서 자칫하면 박 여사의 살을 찌를 뻔했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집중했다. 서걱, 두꺼운 케이블 타이가 끊어졌다. 일어설 수 있겠어요. 다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고문으로 인해 박 여사의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다. 강현은 이를 악물었다. 제가 업겠습니다. 제 목을 잡으세요. 그때였다.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창고 천장 쪽에서 붉은 섬광이 터졌다. 최미란의 경호팀장이 비상용 조명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핏빛 붉은 조명이 창고 안을 기괴하게 비췄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아군의 위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윤은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고 강현은 박 여사를 부축해 일으키려던 참이었다. 저기다 놈들을 죽여. 최미란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미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창고 뒷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서유인 씨 피해. 강현이 소리쳤다. 용병들의 총구가 일제히 서윤과 강현 쪽을 향했다. 따따따따땅. 총알이 빗발쳤다. 서윤은 몸을 날려 강현과 박 여사 앞을 가로막은 철제 드럼통을 발로 찼다. 드럼통이 굴러가며 임시 엄폐물이 되었다. 빨리 움직여. 저쪽 컨테이너 사이로. 서윤이 쌍권총을 꺼내들고 응사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신기에 가까웠다. 달려들던 2명의 용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하지만 탄창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탄환이 없어. 서윤이 빈 총을 버리고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옆구리와 어깨에 상처가 터져 붕대 위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서윤의 앞을 가로막았다. 재빠른 쥐새끼가 한 마리 있었군. 2미터가 넘는 거구의 사내. 지난번 고속도로 습격 때 살아남았던 용병 대장이었다. 그는 한 손에 거대한 정글돌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서윤에게 당했던 흉터가 붉게 지렁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번엔 숨통을 끊어주마. 사내가 정글돌을 휘둘렀다. 묵직한 바람소리가 났다. 서윤은 간신히 몸을 뒤로 젖혀 피했지만 칼날 끝이 그녀의 재킷을 찢고 지나갔다. 유익. 서윤이 신음하며 뒤로 물러났다. 평소라면 가볍게 피했을 공격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몸 상태는 한계였다. 과다출혈로 인한 현기증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서유인과 강현이 박 여사를 컨테이너 구석에 숨기고 달려오려 했다. 오지 마넌 박 여사님 데리고 나가. 서윤이 소리치며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쇠파이프로 놈의 손목을 가격하려 했지만 사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 손으로 서윤의 목을 움켜쥐고 들어 올렸다. 케어. 서윤의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사내는 잔인하게 웃으며 정글돌을 들어 올렸다. 잘가라 아가씨. 강현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이대로라면 서윤이 죽는다. 총도 칼도 없다. 힘으로 저 거인을 이길 수는 없다. 강현의 시선이 다급하게 주위를 훑었다. 붉은 조명탄 불빛 아래 창고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호이스트 크레인, 천장 주행 기중기 이 보였다. 그리고 그 크레인 갈고리에는 수출용 대형 컨테이너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바로 사내의 머리 위였다. 강현의 두뇌가 번개처럼 회전했다. EMP로 인해 전자 제어 장치는 망가졌겠지만 저런 구형 크레인은 비상용 수동 레버가 반드시 존재한다.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강현은 옆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컨테이너 위로 기어 올라갔다. 고소공포증 따위를 느낄 새도 없었다. 그는 캐스워크 공중보행로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렸다. 뭐야? 저놈은 쏴. 아래에서 용병들이 강현을 발견하고 사격을 시작했다. 총알이 철제 난간에 튀어 불꽃을 일으켰다. 유악! 강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다.
파편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크레인 조종석이 바로 코앞이었다. 조종석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다. 예상대로 전자 계기판은 모두 꺼져 있었다. 강현은 먼지 쌓인 매뉴얼을 찾을 시간도 없이 붉게 칠해진 비상 브레이크 해제 레버를 찾았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사내가 서윤의 목을 조르며 칼을 내리꽂으려 하고 있었다. 서윤의 눈이 서서히 감기고 있었다. 죽어 이 개자식들아. 강현은 온몸에 체중을 실어 녹슨 레버를 힘껏 당겼다. 끼기익 쾅. 거대한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20피트짜리 강철 컨테이너가 자유낙하했다. 중력 가속도를 받은 수톤의 쇳덩어리가 사내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꽝! 지진이 난 듯한 굉음과 함께 창고 바닥이 울렸다. 자욱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다.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컨테이너는 사내를 짓뭉개고 바닥을 부수며 박혔다. 서윤은 컨테이너가 떨어지기 직전 사내의 소나기 힘이 풀리는 찰나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굴려 간발의 차이로 깔리는 것을 면했다. 하지만 충격파에 튕겨나가 벽에 부딪혔다. 정적이 흘렀다. 용병들도 최미란도 그 압도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현은 캐스워크 난간을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가 사람을 죽였다. 아니, 괴물을 죽였다. 세어. 서윤아. 강현이 쉰 목소리로 외쳤다. 먼지 구름 속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녀는 컨테이너 밑에 깔린 사내의 형체 없는 시체를 힐끗 보고는 위를 올려다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짓는 그 미소는 강현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잡아줘. 미친놈들을 다 죽여버려. 도망치던 최미란이 악을 썼다. 남은 용병 10여 명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포위망을 좁혀왔다. 강현은 다시 사다리를 타고 1층으로 뛰어내려갔다. 여사님, 서윤씨, 세 사람은 다시 모였다. 하지만 그들은 도간에 든 쥐꼬리였다. 아픈 바다 뒤는 총을 든 용병들. 저기 보트가 있어. 서윤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창고 뒷문 밖 부두 끝에 작은 모터보트 한 대가 묶여 있었다. 밀수꾼들이 쓰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선박이었다. EMP의 영향인지 시동이 걸릴지는 미지수였다. 제가 가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모를, 아니 같이 뛰어. 서윤이 강현의 말을 잘랐다. 내 등 뒤에 붙어.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용병의 소총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초인적인 힘을 짜냈다. 셋하면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세 사람은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부두를 향해 질주했다. 서윤은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사격했다. 그녀의 총구에서 불을 뿜을 때마다 추격하던 용병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다. 강현은 박 여사의 손을 잡고 죽기 살기로 뛰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폐가 찢어지는 듯 했다. 부두 끝에 도착했다. 보트는 파도에 출렁거리고 있었다. 타요, 빨리. 강현이 박 여사를 보트 위로 밀어 올렸다. 그리고 서윤을 끌어당겼다. 그때 탕하는 소리와 함께 강현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이유지. 강현이 비틀거리며 보트 바닥으로 쓰러졌다. 강현씨, 서윤이 비명을 질렀다. 추격조가 부두 끝까지 따라왔다. 거리는 불과 50m. 서려윤은 보트에 엔진 덮개를 열었다. 다행히 이 보트는 구형 디젤 엔진이었다. 배터리가 나갔어도 수동으로 시동을 걸 수 있었다. 그녀는 스타터 줄을 미친 듯이 당겼다. 피슝피슝. 총알이 보트 선체를 때렸다. 제발, 제발 좀 걸려라. 서윤의 손바닥이 까져 피가 났다. 그녀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마지막으로 줄을 당겼다. 부르릉 구궁 구구궁. 검은 매연과 함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살아났다. 애 엎드려. 서윤은 키를 잡고 스로틀을 최대로 올렸다. 보트가 뱃머리를 들고 튀어나갔다. 하얀 물보라가 놈들의 시야를 가렸다. 뒤늦게 용병들이
부두 끝에서 사격을 퍼부었지만 보트는 이미 어둠 속의 바다로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강현은 보트 바닥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깨가 불타는 듯이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땀과 피를 식혀주었다. 서윤이 길을 고정하고 강현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어디 봐. 그녀가 강현의 상처를 살폈다. 관통상이야. 뼈는 안 다친 것 같아. 다행히.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강현은 아픈 와중에도 웃음이 나왔다. 당신 우는 거야. 안 울래요. 마다스몰리 뛴 거야. 서윤이 거칠게 눈가를 훔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고마워요. 아까 날 구해줘서. 서윤이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그 컨테이너 밑에 깔려 죽었을 거야. 강현은 멀쩡한 한 손을 들어 서윤의 뺨을 어루만졌다. 말했잖아.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킨다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극한의 상황을 함께 넘긴 전후에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보트 구석에서 박 여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 인천항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죠? 박 여사가 물었다. 강현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의 눈빛은 고통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서울로 가야죠. 내일 아침 9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그 몸으로 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 정도 상처는 훈장이야. 최미란에게 보여줘야지. 그녀가 실패했다는 증거를. 그리고 강현은 품에서 젖지 않은 USB와 열쇠를 꺼내 보였다. 이걸로 그 여자의 제국을 무너뜨려야지. 완벽하게. 보트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갔다. 밤은 깊었지만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인천의 뒷골목 간판도 없는 허름한 건물 2층.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진료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이 알고 지내던 무면허 외과 의사, 일명 독사라 불리는 노인이 강현의 어깨에서 총알을 빼내고 있었다. 마취제도 충분치 않아 국소 마취만 한 상태였다. 강현이 이를 악물며 신음했다. 땀방울이 얼굴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핀셋이 살 속을 파고들 때마다 신경이 불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다. 엄살은 뼈는 안 다쳤다니까. 운 좋은 줄 알라고. 노인이 투덜거리며 핏덩어리가 된 총알을 스테인리스 그릇에 땡그랑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능숙한 솜씨로 상처를 봉합하기 시작했다. 옆 침대에는 서윤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상태는 강현보다 훨씬 심각했다. 옆구리의 자상은 깊었고 온몸은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성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다만 창백하게 질린 입술과 꽉 쥔 주먹만이 그녀가 견디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짐작게 했다. 치료가 끝나고 노인이 나가자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박 여사는 옆방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강현은 상반신에 붕대를 감은 채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윤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의자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항상 강인하고 냉철했던 경호원의 가면이 벗겨진 지치고 상처 입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왜 소리 안 질렀어? 아프잖아. 강현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습관이야. 소리를 내면 약해 보이니까. 약해 보이면 잡아먹히는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강현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총상의 통증과는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그녀가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이제 그러지 마. 내 앞에서는 아프면 아프다고 해. 울고 싶으면 울고. 강현의 손가락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차가운 피부 위로 그의 따뜻한 천이 전해졌다. 당신이 그랬지. 나한테 빚이 있다고. 할아버지한테 빚이 있다고. 서윤이 눈을 감았다 떴다.
10년 전이었어. 내 동생이 희귀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지.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날 판이었어. 그때 강태산 회장님이 나타나셨어. 우연히 내가 병원 로비에서 경비원들과 싸우는 걸 보시고는 수술비 전액을 지원해 주셨지.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분은 내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어. 다만 딱 하나 나중에 자신이 부르면 와달라고 하셨지. 그게 20년 뒤가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 약속 하나만으로 나는 살 수 있었어. 동생은 결국 죽었지만 회장님 덕분에 마지막 가는 길은 편안했어. 강현은 침묵했다. 할아버지 그 냉혈한 같던 노인에게 그런 면모가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당신을 지킨 거야. 그게 회장님의 마지막 의뢰였으니까. 단지 그것뿐이야. 강현의 질문에 서윤이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사이렌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처음엔 그랬지. 서윤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냥 철없는 도련님, 돈만 아는 재수없는 변호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녀의 시선이 강현의 어깨에 감린 붕대에 머물렀다. 크레인 위로 올라가던 당신 모습 제법 멋있었어. 나를 살리려고 목숨을 거는 의뢰인은 처음이었어. 강현은 피식 웃었다. 쑥스러움에 귀가 빨개졌다. 나도 처음이었어. 누군가를 위해 살인을, 아니 괴물을 잡은 건. 강현은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강현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다. 세오유나.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직함도 존칭도 없는 오롯한 그녀의 이름.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경호원 그만둬. 그럼 뭐 먹고 살아? 나 책임져. 내가 당신 평생 고용할게. 경호원 말고 내 파트너로. 내 옆자리에서.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것은 고백이었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나든 전우회를 넘어선 깊고 진한 연심의 고백. 그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강현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일단 내일 살아서 나가면 그때 다시 계약서 쓰자. 연봉 협상은 빡빡하게 할 거야. 얼마든지. 내 전 재산을 다 줄 수도 있어.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 강현은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짧지만 강렬한 입맞춤이었다. 피맛과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맛처럼 달콤했다. 다음 날 새벽 4시 잠시 눈을 붙였던 강현과 서윤은 일어났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다. 박 여사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도련님, 이 주소입니다. 회장님이 별장이 위험해질 것을 대비해 일주일 전에 제가 중요한 물건들을 이곳으로 옮겨두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주소는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있는 24시간 무인 프리미엄 금고였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실천하듯 최미란의 감시망이 가장 느슨할 수 있는 번화가 한가운데였다. 제가 직접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서윤이 나서려 했다. 아니 같이 가. 당신 몸 상태로는 무리야. 세 사람은 독사 노인에게 빌린 낡은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진입했다. 새벽의 강남대로는 고요했다. 그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금고 건물로 들어갔다. 박 여사가 건네준 열쇠와 미리 설정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육중한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강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USB 메모리 몇 개와 두툼한 서류 뭉치 그리고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강현이 녹음기를 재생했다.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기호의 사장. 이번 건설건에서 비자금 300억 조성해서 의원들에게 돌려 뒤탈 업계 처리하고 회장님 귀에만 안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알게 되면 그때는 약을 좀 더 쓰죠. 심장이 약하시니까. 최미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녀와 내통하던 김 전무의 목소리. 살인교사와 횡령 탈세의 증거가 육성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류들은 그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완벽한 이중장부였다. 이거면 끝낼 수 있어. 강현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분노와 환희가 뒤섞인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 작은 증거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가. 할아버지의 죽음, 박 여사의 고문, 서윤의 부상. 시간이 없어. 주주총회는 9시야. 지금은 6시. 준비해야 해. 서윤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들은 근처에 문을 연 백화점. 은 없었지만 강현의 단골 양복점으로 향했다. 강현이 주인을 깨워 문을 열게 했다. 가장 좋은 슈트로 2벌. 강현은 거울 앞에 섰다. 붕대를 감은 몸 위에 새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걸쳤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제까지의 도망자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로 나가는 장군의 눈빛이었다. 탈의실 커튼이 걷히고 서윤이 나왔다. 그녀 역시 찢어진 피 묻은 옷 대신 깔끔한 검은색 여성용 정장을 입고 있었다. 상처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해 보였지만 딱 떨어지는 핏이 그녀의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예쁘네. 강현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윤은 쑥스러운 듯 재킷깃을 만지작거렸다. 옷이 날개라더니 좀 사람 같아 보이네. 가자. 최미란에게 지옥을 보여주러. 아침 8시 50분. 한울그룹 본사 건물 주변은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경찰, 그리고 최미란이 고용한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최미란은 단상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김전무를 비롯한 이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강현, 그놈 시체는 찾았나? 최미란이 김전무에게 속삭였다. 아직 바다를 수색 중인데 흔적이 없습니다. 아마 물고기밥이 되었을 겁니다. 총상을 입고 바다로 나갔으니 살았을 리가 없죠. 왜점까? 하예송 어시 기엔 아마 가드. 찜찜하군. 그래도 오늘만 넘기면 돼. 주주들은 이미 우리 편으로 다 포섭했으니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한울그룹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최미란 사장의 회장 취임 승인의 건입니다. 장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이 있으신 주주분 계십니까? 최미란은 오만한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승리에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들어 올리려 했다. 꽝! 그때 대회의실의 거대한 양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곳에 강현이 서 있었다. 완벽한 슈트 차림, 당당한 풍채. 비록 얼굴에는 밴드가 붙어 있고 걸음걸이는 약간 불편해 보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혹은 수호신처럼 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좌중을 압도했다. 이 있습니다. 강현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회의실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저승에서 돌아온 대주주 강현입니다. 제 자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최미란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졌다. 의사봉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내 놈이 어떻게 놀라셨나요, 어머니? 아, 정정하죠. 최미란 씨. 강현은 뚜벅뚜벅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서윤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자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가 뿜어내는 살기는 맹수의 그것과 같았다. 강현은 단상 아래 멈춰서서 최미란을 올려다보았다. 당신의 그 더러운 연극은 이제 끝났어. 커튼콜을 내릴 시간이야. 그는 손에 든 가죽 가방을 높이 들어 올렸다. 이 가방 안에 당신이 지난 20년간 저지른 모든 죄악이 들어있어.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경비 뭐해?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 최미란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그녀의 고함과 함께 회의실 곳곳에 숨어있던 무장 경호원들이 정체를 드러내며
강현과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최후의 발악이었다. 강현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못다게. 서윤 역시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재킷 단추를 풀었다. 5분. 그 안에 정리할게. 서윤이 달려드는 경호원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발차기가 선두의 가슴팍에 꽂히는 순간 회의장은 순식간에 난투극의 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전이었다. 강현은 서윤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 단상 위로 한 걸음씩 올라갔다. 최미란의 목을 조여오는 진실의 발걸음이었다. 이제 마지막 쇼가 시작되었다. 대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막아, 저놈 입을 막으란 말이야. 최미란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마이크를 타고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녀의 충직한 사냥개들이 단상 위로 쇄도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곤봉을 꺼내들고 강현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철벽이 버티고 있었다. 서윤이었다. 그녀는 이미 만신창이었다. 옆구리의 붕대는 다시 터져 붉게 물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껴. 선두에 선 경호원이 곤봉을 휘둘렀다. 서윤은 간결한 동작으로 상체를 숙여 피함과 동시에 놈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거구가 쓰러졌다. 곧바로 뒤따라오던 두 놈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서윤은 놈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중심을 무너뜨리고 다른 놈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인 움직임. 그녀는 부상 입은 호랑이 같았다. 상처 입었기에 더 사납고 더 위험했다. 그 사이 강현은 단상 중앙의 연설대에 도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가져온 노트북을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에 연결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것은 한울그룹의 지난 20년 그 추악한 이면입니다. 강현이 엔터키를 눌렀다.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된 수천억 원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정치권 로비 장부. 주주들과 기자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그리고 결정타가 이어졌다.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회장님, 귀에만 안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알게 되면 그때는 약을 좀 더 쓰죠. 심장이 약하시니까. 강현 그놈 사고사로 위장해서 처리해. 시체는 찾지 못하게 바다에 버리고. 최미란의 목소리였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잔혹한 그녀의 육성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교진 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딥페이크라고. 저머리로 최미란이 귀를 막으며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주주들은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사들은 그녀에게서 슬금슬금 거리를 두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건물 밖에서부터 가까워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안 돼. 내 거야. 전부 내 거라고. 최미란의 눈동자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적였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작지만 치명적인 호신용 권총 대린저였다. 죽어, 너만 없으면 돼. 그녀가 총구를 강현에게 겨누었다. 강현은 자료를 설명하느라 등을 돌리고 있었다. 강현 씨 피해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있던 서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거리는 5m. 달려가서 막기엔 늦었다. 다앙, 총성이 울렸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강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가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둔탁한 소리와 함께 휘청거리는 것이 보였다. 서허윤이었다. 그녀가 강현을 감싸 안은 채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왼쪽 어깨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서윤아, 강현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최미라는 당황했다. 총알이 빗나갔다. 그녀는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이 끈질긴 년이, 하지만 이번에는 서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삼키며 이를 악물고 몸을 회전시켰다.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은 일격. 그녀의 다리가 채찍처럼 허공을 갈랐다. 피우억. 서윤의 돌려차기가 최미란의 턱에 정확하게 장렬했다. 끼기야. 최미란은 비명과 함께 단상 밖으로 날아가 처박혔다. 권총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녀는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윤이 비틀거렸다. 강현이 황급히 그녀를 받아안았다. 그녀의 흰 블라우스가 피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서윤아, 정신 차려. 눈 떠, 제발. 강현은 울부짖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할아버지의 유산도 회장 자리도 복수도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가 죽는다면 세상을 다 가진다 한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서윤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들어 강현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 못생겨 보여. 바보야. 왜 끼어들어. 그냥 내가 맞게 두지. 경호원, 계약 기간 아직 안 끝났잖아. 서윤은 희미하게 미소 짓더니 이내 강현의 품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안 돼. 서윤아, 의사 불러. 빨리. 강현의 절규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빠제. 일주일 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들어와 하얀 침대 시트를 비추고 있었다. 강현은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껍질이 뚝뚝 끊어지는 솜씨가 영 형편없었다. 그거 먹으라고 깎는 거야.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만드는 거야. 침대 위에서 서윤이 핀잔을 주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얼굴색은 많이 돌아와 있었다. 총알은 다행히 급소를 피했고 근육만 찢고 나갔다고 했다. 정성이지 정성. 내 시급이 얼만지 알아. 이 사과 한 조각에 10만 원에 원운할걸. 강현이 삐죽거리며 깎은 사과라고 주장하는 덩어리를 서윤의 입에 넣어주었다. 마세운 있네. 서윤이 오물거렸다. 뉴스에서는 최미란과 그 일당의 구속수사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다. 한울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며 강현은 대주주로서의 권한만 유지하고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정말 후회하네. 서윤이 뉴스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거 다 내 거잖아. 회장님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 강현은 과도를 내려놓고 서윤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나 회사가 아니었어. 그럼 자유, 그리고 가족. 최미란 같은 괴물이 되지 말고 사람답게 살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 강현은 서윤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난 이미 세상을 다 가졌어. 바로 내 앞에 있잖아. 서윤의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붉어졌다. 느끼해. 소름 돋았어. 진심이야. 나 다시 변호사로 돌아갈 거야. 대신 이번엔 돈만 쫓는 하이에나 말고 진짜 억울한 사람들 돕는 변호사. 그리고 강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니었다. 심플한 백금 반지였다. 당신을 내 인생의 연구 파트너로 고용하고 싶어. 계약 기간은 평생. 해지 불가. 위약금은 내 전 재산. 서윤은 잠시 멍하니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독했던 킬러 외로운 경호원의 삶에 드디어 닻을 내릴 곳이 생긴 것이다. 조건이 있어. 뭐든지. 나 화나게 하면 발차기 날아갈 수 있어. 산재 처리 안 돼. 하하하하, 명심할게. 강현은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 서윤아. 나도 사랑해. 병실 문이 살짝 열리고 휠체어를 탄 박순자 여사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강태산 회장의 낡은 사진이 안겨 있었다. 사진 속의 강 회장이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 했다. 쉣. 1년 후 어느 맑은 가을
날 강현과 서윤은 강태산 회장의 묘소를 찾았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잘 지내시죠? 강현이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다. 회사는 전문 경영이니 아주 잘 굴리고 있어요. 주가가 20%나 올랐다니까요. 저는 요즘 무료 변론하느라 바빠 죽겠어요. 돈은 안 되는데 마음은 편하네요. 서윤이 옆에서 강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그녀의 배는 살짝 불러 있었다. 임신 5개월 차였다. 회장님 약속 지켰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 사람 제가 평생 지킬게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흩날렸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듯한 기분 좋은 바람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묘역을 내려왔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떡볶이 순대, 강현이 물었다. 아니 스테이크, 당신이 구워주는 거. 아이코, 우리 마님 입맛이 점점 고급이 되시네. 우기고 오면 덤비시던가. 서윤이 장난스럽게 주먹을 쥐어 보이자 강현이 깨갱하며 웃었다. 아이고 무서워라. 알겠습니다. 최고급 한우로 대령하겠습니다. 티격태격하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노을이 내려앉았다. 피로 쓰인 유언장은 찢겨나갔고 이제 그들은 사랑으로 쓰인 새로운 인생의 계약서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지고 영원한 진정한 행복의 유산이었다. 지금까지 소설 피의 유언장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현과 서윤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 서로의 구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차가운 복수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과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강현의 지혜와 서윤의 용기,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